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트리의 차수 디그리와 단말로드 터미널 노드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전부터 이거는 많이 출제되던 방식의 문제인데 일단은 보면은 지금 이진 트리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차수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해설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자, 트리의 차수 디그리를 구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트리에서 가장 큰 차수를 얘기합니다. 가장 큰 차수. 예. 그래서 실제로 뭐 AA 같은 경우에도 차수가 B하고 C 두 개죠. 맞죠? 그 다음에 C 입장에서도 가장 큰 차수가 E하고 F 두 개죠. 네, 그 다음에 E 입장에서 봤을 때도 G하고 H 두 개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진 트리 문제가 조금 응용돼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진 트리는 당연히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얘를 조금 윤곽선을 늘리겠습니다. 잘 보이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고 여기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에 연결되고 하나가 더 연결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냥 저 대충 그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차수가 어떤 게 정답입니까? 3이 정답이 되겠죠. 3. 네. 당연히 제일 많은 차수가 뭐예요? 3개니까.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봤을 때 B의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하위 트리 개수가 노드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수가 3이 나오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걸 찾는 거고 단말로드입니다. 터미널 개수는 여기도 나와 있죠. 자식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하단부 제일 마지막.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식이 없는 노드가 여기 이제 보시면 1, 2, 3 그 다음 여기까지 하면은 뭐 이걸 5라고 치면 그러면은 1, 2, 3,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4개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가겠죠. 자식이 없는 노드 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D하고 G하고 H, F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4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입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의 기술 요소가 아닌 것은. 사실 이거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맞추기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굳이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DR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이거 쓰이긴 했거든요. 전 이걸 저기 그 국방부에서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이거 파수군이라 그래서. 물론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사용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뭐 뭐라고 하는 ACS인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네, 지금 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문서 암호화, 문서 암호화 그 다음에 뭐 파일 암호화를 하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었는데 추억이네요. 예전에 이거 보안 결함이 있던 걸 예전에 한번 제보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뭐 추억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DR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술 요소가 좀 몇 개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암호화 기능도 있고 키 관리도 있고. 네, 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OTP 많이 쓰죠. 네, OTP. 그래서 OTP 인증번호가 특징이 매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숫자가 바뀌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8자리에
숫자가 매번 달라진다. 그래서 뭐 1분 단위로 뭐 갱신되는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진 OTP가 이제 키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파일 생성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DRM 소프트웨어가 깔린 DRM 소프트웨어가 동작 중인 컴퓨터 내에서는 이거를 이제 파일을 뭐 USB에 담거나 USB에 물론 이제 편법으로 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USB에 담거나 CD로 라이팅을 해도 이제 외부 민간 컴퓨터에서는 파일이 안 열리죠. 네, 이런 거를 좀 강화한 암호화 파일 기능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뭐 사실 무력화 기능을 하는 방법이 또 다 있긴 하죠.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언급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뭐 이런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식별 기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식별, 아이덴티파이어 뭐 이런 단어 많이 썼던 거 기억나네요. 그 다음에 뭐 저작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저작권 표현이라는 건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워터마크. 워터마크가 저작권자가 누구냐 뭐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정책 관리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크랙 방지. 네, 크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죠. 뭐 크랙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 저 많이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포토샵을 뭐 크랙 버전으로 뭐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크랙 설치하면은 정품 인증을 막 통과하는 막 그런 어떤 해킹용 프로그램 막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런 걸 크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수단. 인증이라는 건 아까 이 키 관리랑 같은 개념입니다. OTP 인증한다고 했던 거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방화벽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화벽은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자체에 윈도우 뭐 7이나 뭐 10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있죠.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븐에도 있는데 제어판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윈도우즈 방화벽 있죠. 이게 사실 얘하고 아마 10에서는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7 버전이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제어판에 보시면 윈도우 방화벽이라는 게 따로 별도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악성 코드 침입을 뭐 막아주는 역할도 할 겸 뭐 프로그램을 얘는 이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을 시킬 거냐 아니면 실행을 못하게 막을 거냐 그런 정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화벽 기술은 이 DRM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오류의 80%는 전체 모듈의 20% 내에서 발견된다는 법칙이 뭐냐. 그래서 일명 뭐 우리가 뭐 8분의 2 굳이 좀 쉽게 설명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8분의 2 2 나누기 8 이것도 이렇게 돼버리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 나누기 8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얘를 숫자로 바꾸면 0.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페어투 법칙, 파레트 법칙. 사실 제가 영어 저도 읽을 때 제가 뭐 영어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릅니다만 저는 막 다양한 발음으로 읽어보거든요. 뭐 페어투 법칙, 파레트 법칙. 나는 팔레트 법칙이라고 할래 그러시면은 그렇게 진짜 하셔도 상관없어요.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면 되거든요. 페어투 법칙. 그래서 파레트 법칙. 왜냐면은 이제 8분의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 여기 8 오케이 8 그 다음 2가 2니까 2 그래서 파레2 파레2 됐죠? 네. 참 진짜 편법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참 이건 괜찮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칙도 좀 잘 알아두세요.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 과정을 얘기합니다. 개발 과정이 뭐 이렇게 쭉 있겠죠. 뭐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뭐 개념 분석, 뭐 그 다음에 뭐 논리적인 구조 설계, 그 다음 뭐 물리적 구조 설계, 그 다음 구현, 뭐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보긴 하는데, 근데 그런 개발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바로 형상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5 괄호치고 1이 의미하는 것은, 자, 얘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입력 데이터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일정하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 아까 위에서 우리가 그 기호 봤었죠. 네, 그래서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 중 정적 분석 도구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소스코드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 언어 코드, 자바 코드, 뭐 파이썬 코드 되게 많죠. 예, 그런 소스코드 품질을 분석하는 도구가 있는데,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좀 얘기하자면 정적이라는 단어를 좀 의미를 알아야겠죠. 정적이 있고 동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이라는 거는 스테이틱입니다. 뭐 자바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 많이 보셨죠. 네, 스테이틱.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이라는 건 다이나믹이죠. 그래서 이게 램 용어에서도 이렇게 나뉘죠. S램이 있고 뭐 D램이 있고 이런 거 많이 필기해서 공부하신 분들 많을 건데, 그래서 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정적 분석 도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PMD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PMD를 보면은 뭐 소스 코드에 대한 미사용 변수를 최적화 안 된 코드 등을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지 검사를 한다. 실제 그 컴파일러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변수를 만약에 선언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경고창이 뜹니다. 변수 선언을 해놓고 뭐 초기화를 안 한다든지 아예 건드리지 않으면, 아예 미사용하면은 이제 워닝이라는 경고창이 뜨거든요. 워닝 해가지고 여기에 워닝이 1개 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뜨기도 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 한번 해볼까요? 뭐 기왕에 자세히 하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이거 D 드라이브에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프로젝트를 2라고 했었나요?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워크 1 열어보죠. 아이고, 이걸로 열면 안 되는구나. 안에 들어가서 열어야 되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코드를 하나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int i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i에다가 0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시킨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해볼게요. 네, 에러가 안 뜹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러가 없어요. 네. 여기도 에러가 없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변수를 하나 더 추가시켜 볼게요. j라는 변수를 추가시켰습니다. 자, 그대로 해보죠. 네, 에러 뜹니다. 에러는 아니고, 에러는 여기고 워닝이 뜹니다. 워닝. 정확히는 경고가 뜬 거죠. 그래서 여기 F4 키를 딱 눌러서 보면은 뭐 unreferenced local variabl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변수가 사용이 안 됐다 이거예요. 네, 바로 이러한 개념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 이런 PMD 효과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CPP 체크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C 언어와 C++ 코드에 대한 메모리 누수 오버플로우 등을 분석한다. 자, 우리가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을 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이런 겁니다. 오버플로우.
넘친다. 예,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언더플로우가 있습니다. 얘는 모자르다. 약간 반대의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얘는 넘치는 거예요. 그릇에 물을 담았는데 이 물이 너무 가득 차서 그 이상 물을 부으면은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넘치죠. 예, 바로 그런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그러고, 언더플로우는 반대로 더 이상 물을 뺄 수가 없는 뭐 빈 컵인데 그 빈 그릇이나 빈 컵에서 더 이상 내용물을 빼려 그러면은 당연히 컴파일러나 뭐 이런 컴퓨터가 알려주죠. 언더플로우입니다. 더 이상 뺄 데이터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얘기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알고리즘 개념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오버플로우 개념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변수가 뭐 i라는 변수가 있다고 해보죠. 아니면 array라고 하겠습니다. array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여기에 사이즈를 뭐 5개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변수 배열 5개는 우리가 정확히 몇 칸을 쓸 수 있습니까? 5칸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0번, 1번, 2번, 3번, 4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5개죠. 네, 그래서 이 5칸에 뭐 내가 원하는 정수값 데이터를 뭐 이렇게 다 담을 수가 있겠죠. 뭐 25, 뭐 80, 95, 뭐 75 이런 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여기 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 공간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뭐 데이터를 담겠다 그래가지고 AR란에 뭐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3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발생된 겁니까? 여기다가 이 5칸을 넘어가는 사이즈로 만약에 이걸 넣으려고 그러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3을 넣으려고 하시면 오버플로우 발생합니다. 네, 이런 개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나 큐브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복 코드, 복잡도, 코딩 설계 등을 분석하는 소스 분석 통합 플랫폼이다. 네, 중복 코드나 뭐 복잡도에 대해서 분석한다. 네, 오케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체크 스타일. 그래서 얘는 자바 코드에 대해서 소스 코드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네. 뭐 일종의 얘랑 비슷한 개념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체크 스타일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굳이 따진다면 이런 게 해당되려나? 단랩 프레임워크? 약간 이런 개념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웹페이지를 좀 개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하실 것 같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된 어떤 키워드 같은 게 있거든요. 공통의 약속 키워드. 네, 그런 것들을 보통 사용할 때, 이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뭐 펑션이라고 이렇게 쓰자. 네, 이 단어를 함수 키워드로 우리가 사용을 하자라고 약속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 뭐 표준, 그래서 뭐 이게 체크 스타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CC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언어의 코드 복잡도를 뭐 분석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코베르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 언어의 소스 코드 복잡도 분석 및 테스트 커버리지를 뭐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분석 도구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뭐 이게 밸류미터의 뭐 줄임말인 것 같아요. 벨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 나온 거에 따르면은 여기는 없네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네. 이거는 아예 없는 거네요. 여기 동적 분석 도구와 관련해서 2가지가 언급이 됐는데, 아발란치라고 되어 있네요. 아발란치. 이거 저기 그 유명한 그 음악 아닙니까? 누구지? 작곡가 베토벤이었나?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발란치 그러면은 베토벤 아닌가? 베토벤.
맞나요? 예. 아, 그러네요. 베토벤, 미뉴에트 4장조 작품 번호 10-2 아발란치. 예. 번역기를 좀 써볼까요? 자, 번역기. 아발란치, 그러면 눈사태라는 뜻이래요. 눈사태.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의미를 찾아보면, 뭐, 벨그라인드, 프레임워크 및 STP 기반의 프로그램 결합 및 취약점을 분석한다. 예. 눈사태 그러면 사실 말 그대로 정말 눈이 막 와르르 뭔가 어디 눈이 막 쏟아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데 깔리면은 살아남기 힘들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결함이 생겨서 발생되는 문제를 뭐 분석하는 그런 의미로 이 아발란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벨그라인드 해가지고 프로그램 내에 존재하는 메모리 및 스레드 결함을 분석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게 3번이 되겠습니다. 벨미터. 자, 다음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검증 검사 기법 중에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기법이며 일반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면서 수행되는 검사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파 테스트, 알파 검사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사실 이거는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이 잘 알죠. 네. 근데 이거는 마침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 문제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네. 알파 검사와 베타 검사가 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기능사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알파 검사 해가지고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테스트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일단 돼야 됩니다. 우리가 베타 테스트 신청 기간이라는 걸 별도로 가지죠. 그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명단 중에 뭐 500명을 선정해서 그 500명의 그 사용자 앞에서 행하는 테스트를 우리가 베타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디아블로2 레저렉션 그 초기에 발매됐을 때 베타 테스트 기간을 가진 다음에 정식 발매를 했었죠. 그러면 이게 게임에 대한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 맞출 수 있어요. 38번 하향식 통합에 있어서 모듈 간의 통합 시험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을 가지고 임시로 제공되는 시험용 모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스터브라고 그러죠. 스터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스터브 해가지고 하향식 통합 시 위 모듈이 없으므로 하위 모듈의 역할을 하는 스터브를 이용한다. 그 다음 드라이버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상향시 통합 시 상위 모듈이 없기 때문에 상위 모듈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를 이때 이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 사실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프로시저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시험 보신 분 중에 프로시저가 뭔지를 모르신다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죠.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이름이 있는 뭐 PL, SQL 블록이다. 그래서 그런 걸 프로시저라고 한다. 자, 펑션은 말 그대로 함수죠. 네, 첫 번째 집합의 임의의 한 원소가 두 번째 집합의 오직 한 원소에만 대응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리턴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그 메인 쪽에다가 이게 반환해주는 값을 리턴 값을 하나만 리턴할 수 있는데, 뭐 어떤 다른 기법을 써서 뭐 두 개도 리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건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관계가 펑션이가 된다.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38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구 활용 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구를 활용할 때는 먼저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보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 게임 하는데
당연히 예? 계정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로그인해서 써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예. 회원제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합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한다. 그렇죠. 게임이 막 이제 만들어지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난 뭐 예를 들어서 단축키 칸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RPG 게임을 하다 보면 인벤토리 칸이 너무 모자라요. 좀 늘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어떤 패치 관련된 의견 수렴 Q&A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막 사용자가 막 변조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스킨 변조를 막 하면은 막 제재를 가한다든지, 막 이런 그런 뭐 약관 규정이 있긴 한데, 아무튼 프로그램의 본질이 마음대로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는 3번입니다. 보안상 단일 기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어떤 사람은 뭐 말 그대로 뭡니까? 뭐 엑스박스로 게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 2를 하는데 엑스박스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 PC 환경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PC 환경에서도 또 뭐 윈도우 10에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윈도우 윈도우 뭐 11에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윈도우 7에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맞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환성이 잘 되는 다양한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정확한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자, 다음 40번. 네. 외계인 코드라고도 합니다. 에일리언 코드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많이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로직이 복잡해서 뭐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자, 2번. 아주 오래되거나 참고 문서 또는 개발자가 없어서 유지보수 작업이 어려운 프로그램. 그렇죠. 2번이 바로 에일리언 코드의 정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뭐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리버 mp3 아시나요?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그래서 뭐 삼각기둥 모양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런 어떤 오래된 전자제품을 만약에 그거를 제작했던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해보죠.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회사를 뭐 인수를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딱 받았더니, 아니 이거 제작한 사람이 당시 누구예요? 그랬는데 뭐 개발자가 누군지도 뭐 적혀있지도 않아요. 예.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뭐 몰라. 뭐 따로 뭐 이렇게 출처를 안 남겨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뭐 한 출시된 지 한 5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회사의 이 제품을 조금 언급을 하자면, 뭐 레노버라고 해보죠. 자, 레노버 컴퓨터를 내가 샀어요. 레노버 컴퓨터를 딱 사서 이제 쓰고 있어요. 5년 동안 잘 썼어요. 근데 서서히 이제 막 고장 날라 그래. 그래서 이걸 AS를 딱 받으려고 딱 이제 했더니, AS를 방문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더니, AS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부품이 단종돼서 수리 불가입니다. 그냥 새로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사실 발생된 경우를 저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부품도 없고, 이거를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없어. 이걸 만들었던 개발자도 없어. 그 유지보수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냥 다른 새로 코드를 작성하든지 새로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에일리언 코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40번까지 이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10문제 또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파트에 해당되는 4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